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그날은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기온은 높아서 살짝 더울 정도였고요. 햇살은 쨍하고 하늘은 맑고 물놀이 하러 가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니콜라이 미우와 손드라 미우 부부는 친구들이랑 같이 애플강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 애플강은 미국 위스콘신주 북서부를 흐르는 강으로 주변 자연 환경도 되게 멋있어서 여름이면 낚시, 카누, 캠핑 같은 야외 레저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항상 가득해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애플강을 찾아요. 미우 부부도 이날 튜브를 강에 띄워놓고 물살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면서 여유랑 휴식을 즐기려고 했어요. 그날 멤버는 여러 명이었어요. 니콜라이 부부, 닉의 친구 에릭, 그리고 아리엘과 아리엘의 여자친구, 그 밖에 다른 친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멤버였단 말이에요. 다들 나이가 40대에서 50대로 요즘으로 치면 청중년 모임이었어요. 9시 반에 집을 나서서 10시 45분쯤 리버스 엣지 캠핑장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짐을 풀고 11시 반쯤부터 애플강에 튜브를 띄웠어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 안에 들어갈 때 그 기분 좋은 청량감 아시죠? 일행은 기분 좋게 휴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오가 지나서 오후에 아리엘의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물 안에 떨어뜨렸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그 노래를 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손에서 놓친 거예요.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라고 했는데 닉이 먼저 나섰어요. 자기가 같이 찾아주겠다고. 근데 여기가 강이잖아요. 계속 물이 흐르고 있고 일행들도 떠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당초에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주변 좀 찾아봤는데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 넓은 데서 그걸 어떻게 찾아. 좀 찾았는데 안 보이니까 아리엘이 저 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닉은 계속 물속 어딘가에 있을 그 핸드폰을 찾아다닙니다. 원래도 좀 주변 사람들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는 성격이었어요. 닉이 그날 스노클링 장비를 가져왔거든요. 고글이랑 입으로 숨 쉴 수 있는 호스 달린 그거였어요. 자기가 물 안쪽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노클링 해보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물속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걷다 보면은 앞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약간 그 방향 감각도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닉도 계속 강속만 쳐다보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일행이랑도 조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닉이 선라이즈 다리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10대 청소년 애들이 단체로 와서 걔네들도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쪽을 좀 찾아보다가 닉이 다시 일행한테 잠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10대 애들 중 하나가 그 잃어버린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가보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 닉의 주변이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10대 애들이랑 무슨 시비라도 붙은 건지 막 큰 목소리가 오가고요.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무리들까지 합류해서 닉을 둘러싸고 막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요. 닉은 딱 봐도 꽤나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 대치가 막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갑자기 닉이 누군가한테 얻어맞는가 싶더니 물 속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닉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 평화로웠던 애플강은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비명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렸고 애플 강물은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닉이 칼을 든 채 서 있었어요. 칼에 맞은 10대, 20대 무리들은 크게 다쳤고요. 상처 부위를 손으로 감싼 채 비틀비틀 물러섭니다. 그 중에서도 마티는 내장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칼에 깊게 찔려서 물속으로 넘어졌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다쳤고요. 결국 그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칼부림이 일어난 걸까요? 닉은 갑자기 어디서 칼을 꺼내서 그걸 그렇게 대책 없이 사람들한테 휘둘렀던 걸까요? 이날 애플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2년 7월 30일 오후 3시 47분 크로익스 카운티 응급소통센터는 911로부터 선라이즈 근처 애플강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배 쪽이랑 가슴 쪽에 칼을 찔린 부상자가 4명에서 5명이 있고 몇 명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했어요.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 1명, 복부에 상처로 장기가 노출된 사람 1명, 그리고 복부를 찔린 다른 3명까지 이렇게 총 5명의 부상자를 발견했어요. 현장은 그야말로 피가 낭자했어요. 일단 부상자들을 처치하는 게 우선이었죠. 경찰은 그 의식이 없던 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바로 구급차가 와서 실어갔거든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아이작 슈만이었어요. 슈만은 이제 겨우 17살에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24살의 라일리 매티슨, 22살 알렉산더 마틴, 22살의 앤서니 칼슨, 그리고 20살이었던 단테 칼슨이었어요. 다들 너무 정말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죠. 이 중에 라일리와 마틴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요. 앤서니와 단테는 둘이 형제거든요. 그나마 부상이 아주 크진 않아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범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찰들한테 와서 그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줬어요. 회색 머리와 수염에 좀 살이 쪘고 체인 목걸이를 하고 있고 약간 러시아 사람 같은 남자였다고요. 그 남자는 이 모든 일들을 버리고 강 상류 쪽으로 가서 서쪽 숲속으로 도망을 쳤다고 했어요. 4시 45분쯤에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범인 같은 사람이 다른 몇 사람들이랑 함께 강 하류에 빠져나가는 지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그쪽으로 출동했고요. 어렵지 않게 제보자가 말했던 그 사람 무리들을 찾았습니다. 무리 중에 회색 머리에 수염이 막 있고 복잡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있었던 남자는 바로 니콜라이 미우였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같이 애플강에 놀러 왔었던 그 닉의 와이프랑 친구들이었어요. 경찰들이 일행한테 물어봤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닉은 처음부터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냐? 이 상황으로만 보면 그 당시에 일행들도 닉이 보이긴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 난리를 다 목격했으면서 칼부림을 한 당사자랑 같이 현장에서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닉의 아내인 손드라가 나서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서 봤을 땐 여러 남성들이 갑자기 튜브에서 일어나더니 닉을 때리기 시작한 걸로 보였고 놀라서 아리엘과 에릭한테 니콜라이 쪽으로 가보라고 했다. 정확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아리엘이랑 에릭이 그쪽으로 가기도 전에 닉이 이미 돌아오고 있었고 돌아와서는 일행들한테 별일은 없었다고 했다. 닉이 말하기로는 그 애들이 먼저 닉을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부르면서 공격을 했고 닉이 원래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칼을 그 애들이 뺏어가서 휘두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빼앗아서 물속으로 던져버린 거.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닉이 가지고 있었다던 그 칼은 그렇게 막 큰 칼은 아니었어요. 칼날 길이가 7.6cm 정도였고 검은색 손잡이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딩 나이프였거든요. 경찰이 그런 칼은 왜 가지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튜빙할 때 튜브끼리 묶여 있잖아요. 그 끈을 자를 때 쓰려고 집에서 챙겨온 칼이라고 해요. 멀리서 그 청년 무리들을 지켜보던 닉의 일행들은 심지어 911에 직접 신고까지 했어요. 사람이 다친 것 같다고. 손드라는 경찰이 와서 어떤 사람한테 CPR을 하는 것까지도 봤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치만 일행들은 그 모든 일들을 닉이 벌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 닉이 그 사람들이랑 대치하고 싸우고 한 시간이 기껏해야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냐 싶은 거죠. 닉이 누굴 해치고서는 그렇게 돌아온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닉은 크로익스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이 됐고요. 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법적으로 이렇다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변호사랑 상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닉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온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다. 일행과 좀 떨어진 곳에 2개의 청년 그룹이 있었는데 자기는 스노클링 장비를 쓰고
그 그룹들 사이를 오가면서 핸드폰을 찾았다. 그런데 애들 중 한 명이 가방이 들고 있었고 그 안에 핸드폰이 보였다. 자기는 그게 그 친구의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날 사진 보시면 다들 핸드폰을 방수팩 같은 거에 넣어서 이렇게 목에 매든지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들고 있었던 가방이 그거랑 되게 비슷했나 봐요. 그런데 뭐 핸드폰도 아이폰이라 치면 다 거기서 거기고 가방도 비슷하게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다가가서 혹시 핸드폰 같은 거 찾은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몇몇 남자애들이 튜브에서 일어나더니 이쪽으로 좀 와봐요 라고 했대요. 가까이 갔더니 그 애들이 막 소리치면서 자기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자기 스노클링 장비를 벗겨서 강 안에 던져버렸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장비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애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아동 성추행범이라면서 막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니기 스노클링 장비를 쓰고 물속에서 여자인 친구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내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다른 그룹 애들까지 다가와서 닉을 둘러싸고 소리 지르면서 같이 비난했어요. 뒤에서 닉의 머리를 두어 번 이렇게 막 때리기도 했대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비난받고 위협받은 적은 생전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닉은 그 애들이 자꾸 자기를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아동 성추행범이고 니들이 아동들이라면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했었대요. 닉이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어린데 너무 취해 있었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 태세로 보였대요. 그리고 그 애들 중에 한 명은 자기 수영복 바지까지 이렇게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해요. 닉이 그 애를 붙잡았는데 걔가 칼을 가지고 있었대요.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은 식칼 같은 좀 더 긴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대체 그 칼들이 어디서 났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 하나가 닉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고 닉이 그 칼을 빼앗았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밀치고 때렸고 몸 위로 올라타려고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애들이 먼저 공격을 했고 자기도 일단 위협을 받으니까 어디까지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 그룹 사람들한테 맞섰던 거.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뭐가 어떻게 됐었던 건지 자기도 모르겠다고요. 닉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일행들한테 돌아갔고 일행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단 자기도 너무 쇼크를 받아서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나 일행들도 너무 놀래서 흥분할까봐 걱정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경찰이 종이랑 펜을 주면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려보라고 했어요. 닉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서 애들 그룹은 어디 있었고 새로운 그룹은 어디 있었고 일행은 어디 있었는지 간략하게 그렸어요. 경찰이 자세하게 더 물어보니까 조금씩 이야기를 더 하기 시작했는데요. 칼을 들고 있었던 그 어린애로부터 뺏었다고 했잖아요. 뺏기 전에 그 아이의 팔을 붙잡아서 비틀었고 그 상태로 그 아이의 손을 가지고 그를 찔렀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칼을 아예 빼앗아서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Did you hit him? Like, did the knife make contact with him? That I don't remember. Okay. You were so close. Sure. And one had it in his hand, so I took his hand and I bent it and I poked him with his own hand. And then I took it from his hand and then I went and swing like this. So I don't know who I hit. I just know that I took the knife from one of the kids. Okay. The other one,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I didn't get hit. Because as soon as this happened, I started running across. So I went across to my group, and then my group was wondering what just happened, was it? And I didn't want to tell them anything. 닉은 자기가 이 상황을 너무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그 식칼 같은 긴 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전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쏜드라가 닉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애들이 그걸 가져가서 위협했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닉은 애초에 칼이 그 애들 거였고 그걸 뺏었다고 하죠.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경찰이 다시 닉한테 칼을 소지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닉은 절대 아니라고 해요. 아침에 그 튜빙할 때 그 묶는 줄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칼을 어디다 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다른 일행한테 그냥 줬거나 차에 뒀을 거라고 해요.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요. 자꾸 튜브주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애플강 주변에는 튜브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렌탈해주는 업체도 엄청 많아요. 니게 일행들도 그 업체 중 하나를 이용했는데 튜브를 타고 따로따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튜브끼리 이렇게 서로 묶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닉은 그 튜브줄도 따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미리 끈이랑 칼을 알뜰하게 챙겨왔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 줄은 무료였어요. 그래서 끈은 안 쓰고 칼만 그 줄 자를 때 사용했다고 해요. 닉은 경찰한테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면서 대체 그 애들은 자기한테 왜 그렇게까지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경찰이 닉도 맞았다고 하니까 어디 맞은 상처 같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닉은 그때는 귀에서 피가 났는데 강히 씻어버렸고 지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딱히 닉한테 큰 상처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닉이 자기가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서 너무 큰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자기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다고도 말해요. 1년 반 전에 4중 심장 우회수를 받았고 그때 심장 판막 수술을 하려고 왼쪽 손목에서요. 정맥을 일부 채취를 했대요. 엄청 큰 수술을 받았던 거죠. 아직까지도 저녁에 복용하는 약이 5가지나 된다면서 자기 심장이 약해서 더 두려웠다고 했어요. 닉의 말대로만 하면요. 건강 상태를 차치하고도 진짜 무서웠을 만하죠. 사실도 아닌 일로 막 아동성추행범으로 오해받고 둘러싸여가지고 욕먹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으니까요. 닉의 말대로라면요. 닉은 DNA 검사와 신체 검사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자신이 떠난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닉은 그 얘기를 듣고 오 신이시여 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고 이렇게 책상에 엎드렸어요. 경찰에게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친 건지 물었고요.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이라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길 바랬던 거겠죠. 닉은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라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어요. 신문한 경찰은 닉이 칼을 차에도 쓸 수도 있다고 진술했으니까 현장에 있던 경찰한테 차도 한번 수색해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칼은 차에 없었어요. 닉의 칼은 강 상류 쪽 강둑에서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닉은 자기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닉이 말한 거랑은 좀 달랐어요. 재판 과정을 보기 전에 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니콜라의 미우는 2022년 사건 당시 52살이었어요. 원래는 루마니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5살쯤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랬던 거죠. 닉의 가족들은 정치적 난민으로 미국에 받아들여졌고요.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살게 됐어요. 닉은 똑똑하고 참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려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루마니아어, 영어는 물론이고요. 러시아어, 프랑스어, 라틴어까지 할 수 있었대요. 학교는 미네소타주 남서쪽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 후에는 리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취업했고 거기서 기계공학자로 일을 했어요. 여기서 손드라를 만나게 됐고요. 2008년에 사귀기 시작해서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미네소타주에 정착해서 특별한 갈등 없이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자녀는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정말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요. 이 가족에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는 닉의 심장 수술뿐이었어요. 큰 수술이었고 이후로도 계속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끝났죠. 닉은 워낙 손재주가 좋았어서요. 뭐 고치거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닉을 찾았대요. 워낙 사람이 좋고 순둥순둥하고 누가 뭘 부탁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곤 했대요. 그래서 사건이 있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다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닉이 그랬다고? 사이코패스 범죄자?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그냥 그저 너무 평범하게 그냥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2024년 4월 1일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그날 10대 청소년들이 닉에게 소리를 지르고 조롱을 한 건 맞다. 하지만 닉은 그냥 그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한쪽에만 반달처럼 몰려 있었지 도망을 못 가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싼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닉은 자기 선택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에게 맞서는 10대들을 때리고 공격했다. 또 자기 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했다. 닉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칼을 휘두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은 닉의 이야기대로 그날 술에 취한 10대들이 닉한테 소리를 지르고 툭툭 치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칼을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한 거다. 닉은 그 당시에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닉을 따라오면서 괴롭힌 거다. 또 조금 떨어져 있던 곳에 있던 여자애들이 다가왔는데 닉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두둔해줄 줄 알았는데 덩달아서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더 놀라고 무서웠던 거다. 물론 닉이 거짓말을 했고 그건 큰 실수였지만 싸움 후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랬던 거다. 이런 양측의 주장으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슈만을 포함한 10대들은 그날 그냥 친구들이랑 튜빙을 하려고 놀러 왔던 거고요. 칼슨 형제를 포함한 성인들은 그날 퀸튼 칼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애플강을 찾았어요. 퀸튼 칼슨의 아내는 그때는 이미 고인이었지만 생전에 우리 생일마다 튜빙 파티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6년째 생일마다 애플강에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을 다 모아서 파티를 열었어요. 칼슨은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생일마다 파티에 술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당연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많은 술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사람도 평소보다 적게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그 그룹 사람들은 대부분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어요. 마리화나를 피운 사람도 있었고요. 술이든 약이든 좀 다들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슈만 그룹도 마찬가지였어요. 술 마실 나이는 당연히 안 됐지만 맥주며 보드카며 잔뜩 마셨어요. 그날 칼슨이 속한 그룹은 총 11명이었대요. 거기에는 아들 단테와 앤서니 형제도 함께였어요. 단테는 당시 20살이었고 요리사였어요. 그날 이제 아빠 생일 파티를 즐기면서 다 같이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10대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아빠가 단테한테 형이랑 가서 한번 상황을 봐보라고 해서요. 칼슨 형제와 몇몇 무리들은 그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서는 슈만, 알렉스, 자완, 메디슨 등 여러 명의 애들이 어떤 아저씨랑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고요. 애들이 닉이 어린 여자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면서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단테는 자기가 이 아이들을 일단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들한테 합류해서 닉을 같이 마구 비난했고요. 10대 애들은 옆에서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취했지. 다대일 상황이라서 겁도 안 나지. 거기다가 20대 형들까지 우리를 도와주네? 얼마나 좀 의기양양해져서 이 변태를 퇴치하려고 그랬겠어요. 멀리서 보고 있던 칼슨 아저씨는 애들이 닉을 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대요. 그만큼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칼슨과 슈만 무리는 닉한테 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닉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냥 좀 돌아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어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열 몇 명 되는 그 애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대 애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은 그냥 다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눈 깔고 지나가야 되잖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후에 어쨌든 돌아가지 않았던 닉을 칼슨과 슈만 무리가 둘러싸고 툭툭 치고 핸드폰을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촬영하고 정신없이 몰아갑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닉이 먼저 칼슨의 무리 중 한 명이었던 메디스 코엔을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테가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어? 하면서 닉한테 달려들었어요. 형이 단테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단테는 닉을 밀쳐서 물에 빠뜨렸고요. 다시 일어나려는 닉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어요. 이때도 손에는 맥주를 계속 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주변에 있었던 청년들, 아이들이 이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갔는데요. 이미 닉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테는 이 칼에 찔렸고요. 닉을 물속으로 밀쳐서 못 나오게 하려던 마틴도 그 칼에 찔렸습니다. 그 순간 마틴은 자기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장을 손으로 잡았어요. 옆에 있었던 단테의 형 앤서니도 칼에 2번 찔리고 다리에도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보다 마틴의 그 심각한 상처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완전 머리가 멍해졌대요. 비틀거리다가 쓰러진 마틴은 앤서니에게 나 오늘 100%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닉은 바로 근처에 있었던 라일리의 복부도 칼로 찔렀습니다. 슈만은 그런 닉을 말리려고 다가가서 목을 붙잡았고요. 닉은 슈만도 찔렀어요. 이 상황을 온전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던 거로 보여요. 피해자들조차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질 못해요. 진술들도 조금씩 엇갈리고요. 취해 있어서 있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다들 기억에 혼란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 상황을 촬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슈만의 무리인 자완 콕필드는 바로 앞에서 이 상황을 다 촬영을 했고요. 이 그룹들과 관계가 없는 그냥 놀러 왔던 사람들도 멀리서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도 나오고 다 그래서 너무 잔인한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가리겠습니다. 손에 스노클링 장비를 들고 닉이 달려오죠. 닉은 스노클링 장비를 찾는 듯이 물 안을 찾아요. He's on camera, tripping. He's on 4K. Yo, the new iPhone got that good quality. What do you say? Yeah, what the hell? Who is this? Yes, yes. 지금 다가온 게 메디슨 코엔입니다. 계속 가라고 하죠. 주변에서 계속 닉을 조롱하고요. 이전에 메디슨을 때렸다는데 그건 화면엔 안 나왔어요. 물에 넘어졌죠. 지금 이 순간에 마틴을 찌른 거예요. 뒤에 라일리도 찔린 게 보이고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정말 너무 순식간에 칼을 휘둘러서 누가 언제 다쳤는지 그 시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영상에서 보면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닉은 칼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애들이 눈치를 못 챈 거죠. 닉은 재판에서 모두가 자기를 모욕했고 메디슨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점점 커져서 먼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닉이 진짜 미친 살인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영상을 보고 조금 혼미해졌어요. 물론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게 한 데에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겠지만 닉이 진짜 무섭긴 했겠구나 싶었어요. 만약에 저게 나였다? 그냥 런이지.
너무 무섭잖아요. 닉이 왜 그러지 않았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분명히 닉을 이렇게 막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다들 닉 보고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죠. 닉은 메디슨이 자기 어깨를 밀고 소리 질렀고 누군가는 팔을 잡은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가려고 해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무리들한테 등을 돌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요. 그 순간의 공포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한 6점이나 7점 정도여서 칼을 꺼내서 손에 쥐고 있었고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메디슨을 밀어냈다고 했어요. 자기 의도는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공간에서 밀어내려고 한 의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메디슨을 밀어낸 순간 바로 단테의 주먹에 맞아서 물에 빠졌고 그 순간 완전 멍해지고 너무 무서워서 공포 정도를 표현하자면 그때는 10점 만점 중 10점에 달했다고 표현했어요. 물 안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애들이 다시 물로 밀어 넣었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4번 이상 머리를 맞거나 부딪히면서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달리 도망칠 방법을 몰랐고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냥 칼을 쥐고 있던 팔을 마구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찔렸는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물에서 일어나자 누가 달려들어서 목을 졸랐고 그래서 또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이때 달려든 게 슈만이에요. 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거예요. 닉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자 그제서야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안개 낀 듯이 멍했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심박수가 매우 높아졌다고 해요. 칼은 두려워져서 그냥 강으로 대충 던져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일이랑 아무 상관 없어지고 싶었대요. 현실 도피한 거지. 앞에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어쨌든 자기가 그런 짓을 했으면 그 상황을 피했으면 안 되잖아요. 칼에 찔린 피해자들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아이들도 증언대에 섰어요. 라일리 매티스는 닉의 그날 그 멍한 얼굴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칼에 처음에 찔렸을 때는 그냥 주먹으로 맞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닉은 달려들지 않았고 그저 칼로 푹 찌르기만 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현실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라일리는 겉에만 이렇게 칼로 베인 게 아니었어요. 폐를 포함해서 장기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됐고요. 옆구리와 몸통에 걸쳐서 긴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라일리는 재판 전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 때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닉이 먼저 메디슨을 때렸던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다고요. 알렉산더 마틴은 생존자 4명 중에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닉에게 찔리자마자 장기가 쏟아져 나왔던 바로 그 부상자예요. 마틴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호흡관이 삽입돼 있었고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마틴은 27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살이 20kg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 수술을 했을 때는 혹시나 다른 상처나 출혈이 있을까봐 내부 봉합 수술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이 가슴 몸통 쪽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대요. 이게 몸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주일간 계속 의사들이 상처를 살폈고 그동안은 음식이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코로 넣는 그 비위관을 사용해야 됐다고 했어요. 이걸 오래 쓰면서 나중에 장혈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후유증까지 생겨서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거예요. 마틴은 그저 모두와 닉을 떼어놓기 위해서 닉을 물에 밀쳤던 거라고 하면서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도 닉이 메디슨을 때렸기 때문에 확실히 가해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닉의 변호인이 그렇게 닉을 물속에서 못 나오게 하면 위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물이 워낙 얕았고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아이작 슈만은 그날 원래 골프를 치러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도 골프 치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한 명이 그날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대신에 애플강에 튜빙을 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모랑 커피를 마시고 있던 엄마한테 친구들이랑 강에 튜빙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근데 아빠 데리러 공항에 같이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라고 해요.
그랬더니 슈만은 가타부타 없이 그래요, 같이 가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유, 그냥 친구들이랑 강 가서 재밌게 놀아. 엄마만 갈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 오후에 슈만의 어머니는 슈만의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받았어요. 슈만이 칼에 찔렸다고요. 남편과 함께 헐레벌떡 애플강으로 향했고요. 강둑에 있는 구급차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아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있었고요. 슈만은 강둑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강둑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대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고 말았어요. 슈만은 칼부림이 시작되고 나서 닉을 제지하려고 다가갔어요. 처음부터 닉한테 덤벼들었던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있는 아저씨, 막 칼에 찔린 사람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웠을 텐데 슈만은 그래도 자기가 나서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과다출혈로 사망한 슈만은 생전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명을 해놨고요. 슈만의 어머니는 울고 토하면서 30분 동안 슈만의 건강 이력에 대해 병원에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눈과 뼈, 인대, 세포 조직을 기증하려고 했지만 안타깝지만 과다출혈로 혈액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 장기 기증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증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고인의 뜻을 이뤄줄 수가 없었던 거죠. 슈만의 어머니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냥 강에 가지 말고 함께 같이 공항에 마중 나가자고 할걸. 그렇게 매일매일 후회된다는 말을 남겼어요. 슈만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원하던 공학 공부를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던 사업을, 좋아하던 골프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닉은 이 아이의 미래를 빼앗은 거예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야 오해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한 번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스노클 장비까지 끼고서 옆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애들도 처음엔 꽤나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칼쓴 무리가 왔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는 본인들도 이제 안심이 된 거야. 그래서 막 닉한테 뭐라고 하고 모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단순히 오해로 시작해서 하필 주변에 있었던 술에 취한 젊은 무리들까지 합류하면서 일이 더 커졌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들리는 소리들만 가지고 닉이 여자애들을 구경하려고 그 근처를 서성였고 몰카도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단체로 닉을 몰아간 거예요. 닉은 몰카 같은 건 찍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참 복잡한 심경이 드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사람을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욕하고 위협하는 행동이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게 칼에 찔려 죽을 만한 일이었냐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닉의 아내 손드라 미우는 이혼 신청을 했고요. 재판이 열리기 전에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고 합니다. 손드라는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그날을 기억했어요. 손드라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닉도 기껏해야 맥주 한두 잔 마신 게 다였어요. 어느 순간 튜브에 누워있다가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닉을 때리는 걸 본 겁니다. 손드라는 원래 보청기를 끼는데 그날은 물에 들어갈 거니까 보청기도 끼지 않았고 물소리도 워낙 커서 닉의 상황 자체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됐다고 해요. 자기는 여전히 닉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덤덤하게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그날 있었던 닉의 친구 윌리엄도 닉은 그런 포식자 같은 사람은 아니라면서 그날 그 술에 취해 있었던 어린 무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닉이 그쪽으로 갔을 때 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닉이 누군가를 해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이 윌리엄이 현장에서 직접 911에 여러 번 신고 전화까지 했고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는 부상자들이 저기에 있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윌리엄은 사건 이후로는 닉과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배심원단은 1급 고의가 아닌 중과실 살인죄와 4건의 1급 중과실 안전위협죄 그리고 메디슨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니콜라스 미우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닉의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닉은 선고 직전에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어요. 판사는 닉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6년을 선고했어요.
살인 혐의 말고 그 중과실 안전 위협과 폭행죄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이 5, 6년가량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동시 집행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딱 20년만 복역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것 치고는 너무 형량이 적지 않나요? 아마 앞뒤 상황이 참작돼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거로 보여요.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된 슈만의 가족들은 이 형량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마치 뺨을 맞은 기분이라고 했어요. 겨우 20년이니까 충분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슈만은 20년도 살지 못했어요. 이미 복역한 형량을 고려하면 닉은 70대 초반에 출소할 수 있다고 해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봐요.